아이를 내 앞에 보낸 거야. 어머니의 길, 세상 모두가 외면한 시장통. 가장 차가운 장독대 구석에서 영자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파란 포대기를 발견했습니다. 숨결조차 잦아든 아이에게 절망 섞인 손을 뻗은 순간 보석처럼 고운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마치 제발 놓지 말아달라는 듯 영자의 새끼손가락을 필사적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얼어붙은 포대기 안에서 정체 모를 기계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영자를 다시 살게 할 기적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자는 지금도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3월 15일 8시 청담동 뒷골목에 자리 잡은 영자 부티크의 유리문을 열었을 때의 일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스친 건 평소와 다른 냄새였습니다. 향수도 아니고 원단 냄새도 아닌 묘하게 낯선 공기. 영자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작업실 한가운데 서 있던 동생 영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죠. 영자는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동생의 눈이 자신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한다는 걸요. 무슨 소리야, 영미야? 영자가 다가가려는 순간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자 부티크 대표이신 박영자 씨 맞으시죠? 이 건물 소유권과 사업자 명의가 어제 박영미 씨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영미 씨는 오늘부로 이 건물을 저희 측에 매각하셨고요. 서류에 찍힌 도장은 분명 영자의 인감이었습니다. 영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석 달 전 동생이 급한 일이 있다며 인감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친동생인데 설마 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죠. 언니가 너무 바빠 보여서 나는 그냥 조금만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 영미는 울먹이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영자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5평 작업실 곳곳에 걸린 드레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남 사모님들이 100만 원씩 성금을 주고 맡긴 옷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완성해서 넘겨야 하는 것들이었죠. 이 옷들은 어떻게 하는 건데?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장 남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건물인도 시한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 안에 모든 물품을 빼내지 않으면 폐기 처리됩니다. 10시간. 15평 작업실을 비우고 맡은 옷들을 어떻게든 처리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날 미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재봉틀을 돌리고 실밥을 뜯고 단추를 달고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10시간 만에 모든 걸 끝낼 순 없었죠. 결국 영자는 완성하지 못한 드레스 7벌을 안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고시원 좁은 방 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라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45해를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강남에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40년 동안 장사하시던 그곳 망원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2018년 4월 3일 영자는 손수레에 재봉틀 하나와 옷가방 2개를 싣고 망원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38살에 강남으로 올라갈 때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어요. 그땐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온통 절망뿐이었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낯익은 냄새들이 코를 찔렀습니다. 생선 비린내, 튀김 기름 냄새, 쓰레기통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 영자는 헛구역질이 났어요.
7회 동안 고급 향수와 깨끗한 원단 냄새에 익숙해진 코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죠. 어머, 영자 아니야?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김 사장이 영자를 알아봤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강남서 대박 났다며? 뭔 일이야? 그냥 잠깐 내려왔어요. 영자는 얼버무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망한 거 아니야? 그러게, 옷차림 좀 봐. 명품 입고 다니던 애가. 영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이곳이 다시 자신의 삶터니까요. 어머니의 수선집은 시장 구석 골목, 채소 가게와 철물점 사이 낡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겼어요. 1년 반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영자는 이곳을 단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재봉틀, 녹슨 가위, 빛바랜 실패들. 벽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달력이 2016년 11월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달력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아 바닥을 짚었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자가 강남으로 올라간 걸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시장통이 내 자리다, 영자야.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아프다고 하셨죠. 영자는 그 말을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영자는 그날부터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곰팡이를 닦고 재봉틀에 기름을 쳤어요. 3일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죠.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박 사장이었어요. 바지 단 좀 줄여줘. 얼마야? 5,000원이요. 영자가 대답하자 박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옆 가게는 3,000원인데? 강남 물가가 아직도 안 빠졌어? 영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3,000원 받을게요. 그래야지. 장사가 그렇게 하는 거야. 박 사장은 바지를 던지듯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그 바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강남에선 바지 단 하나에 2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기꺼이 그 돈을 냈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죠. 그런데 지금은 영자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발판을 밟자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그 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영자는 바늘에 실을 꿰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재봉틀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슬프고 외로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어요. 영자는 바느질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결국 이곳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걸요. 7해 동안 강남에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이 시장 냄새와 재봉틀 소리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영자는 가게 문을 닫고 시장 입구 작은 식당에서 1,000원짜리 라면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상인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면을 후루룩 삼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영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지 영자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2018년 11월 27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뒤편 쪽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죠. 창문 밖은 온통 하였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어요. 영자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어요. 시장 입구 장독대는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맨손으로 눈을 쓸어냈어요. 손이 시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독 하나를 골라 뚜껑을 열고 정화수를 떠서 올렸죠. 엄마. 영자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눈바닥에 닿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높이 올라갔나 봐요.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눈가루가 날렸어요. 근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나도 데려가요, 엄마. 영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발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차가웠지만 영자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자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 전자음 같은 소리였어요. 처음엔 귀에서 나는 이명인 줄 알았습니다. 영자는 귀를 막아봤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비. 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3초마다 한 번씩 울렸어요. 영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엔 아무도 없었죠. 가로등 불빛만이 눈 내리는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소리는 장독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장독대 옆 담벼락과 장독 사이 좁은 틈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곳으로 손을 뻗었어요. 눈을 헤치자 뭔가 만져졌습니다. 청 같은 게 느껴졌죠. 영자는 그것을 끄집어냈어요. 파란색 포대기였습니다. 낡고 얼어붙어 있었어요. 영자는 포대기를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 뭔가 들어 있었죠. 아기였습니다. 영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영자는 황급히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아기의 입에 귀를 대봤어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거야. 영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비. 소리는 아기에게서 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아기의 옷을 열어봤어요. 가슴에 작은 기계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장치였죠. 영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영자는 아기의 가슴에 귀를 바짝 대봤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약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어요.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영자는 재빨리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았어요. 영자의 체온을 아기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일어서려는데 주저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까? 하지만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이 아기를 누가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만약 아기를 찾으러 온다면? 만약 나쁜 사람들이 쫓아온다면?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기를 살려야 했죠. 영자는 아기를 안고 가게로 뛰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아기를 꽉 안은 채 중심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히터를 틀었어요. 아기를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포대기를 풀고 젖은 옷을 벗겼죠. 아기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영자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깨끗한 천을 찾아 아기를 닦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던 면 티셔츠를 찢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아기를 꽁꽁 싸맸죠. 히터 옆에 이불을 깔고 아기를 눕혔습니다. 아기 옆에 누워 품에 안았어요. 영자의 체온으로 아기를 데우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기의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새하얗던 얼굴이 살짝 분홍빛을 띠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기가 작게 신음을 냈어요. 으응. 영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기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죠. 검은 눈동자였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동자가 영자를 바라봤어요. 영자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 영자가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작은 손을 들어 공중에서 흔들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아기의 손가락이 영자의 새끼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꽉! 생각보다 힘이 세었어요. 그 순간 영자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놓아줄 수 없다는 걸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병원에 맡길 수도 없었어요. 이 아이는 자신에게 온 거라고 어머니가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랑 나랑 죽든 살든 해보자.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영자는 아기를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어요. 가게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 상인들이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영자에게 이 아침은 특별했습니다. 어제까지 혼자였던 영자는 오늘부터 둘이 되었어요. 45살 여자와 이름도 모르는 갓난아기.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영자는 괜찮았습니다. 내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영자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아기는 눈을 깜빡이며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영자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요. 영자야, 인연이란 게 참 묘한 거란다.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때에 나타나는 법이지. 지금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영자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나타났어요.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영자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기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가슴으로 전해져 왔어요. 쿵쿵쿵. 작지만 힘찬 소리였습니다. 그날 영자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와 함께 있었어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우고 또 깨우고. 영자는 엄마가 처음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영자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눈 덮인 시장이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했습니다. 잘 자, 우리 아가. 영자는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영자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해. 영자의 가슴 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1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생명이 생겼으니까요. 영자는 아기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내 이름은 서연이야. 서쪽 하늘에서 온 인연 서연이. 2025년 9월 12일 서연이는 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의 수선집은 예전보다 활기가 넘쳤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는 서연이의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서연이가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영자는 재봉틀 앞에 앉아 치마단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리듬이 가게 안을 채웠어요. 서연이는 책상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재봉틀 소리가 이상해. 응? 뭐가 이상해? 영자는 재봉틀을 멈추고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이는 재봉틀 쪽으로 다가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듣더니 말했죠. 실이 엉켰어. 밑에 보빈 있는데.
영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재봉틀은 멀쩡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연이가 하는 말은 늘 맞았어요. 영자는 재봉틀 밑판을 열어봤습니다. 과연이었습니다. 보빈실이 엉켜 있었어요. 영자도 미처 느끼지 못한 미세한 고장이었죠. 영자는 한숨을 쉬며 실을 풀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재봉틀보다 귀가 더 좋네. 엄마, 나는 소리가 색깔로 보여. 서연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손을 멈추고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이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색깔로 보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재봉틀 소리는 원래 하늘색이야. 근데 아까는 갈색이 섞여 있었어.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는 3살 때부터 이상한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엔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이의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생선가게 주인 김 사장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큰 목소리로 인사했죠. 영자 씨, 바지 좀 줄여줘요. 서연이는 김 사장을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목소리가 파란색이에요. 어제보다 더 진해요. 김 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연이를 내려다봤어요. 뭐, 파란색? 이 꼬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영자는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가 장난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말했어요. 진짜예요. 아저씨 목소리는 바다 파란색이에요. 떡집 할머니 목소리는 분홍색이고 청과 가게 아저씨는 초록색이에요. 김 사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하는 말이 그냥 아이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때였습니다. 시장 고물상 박 사장이 숨을 헐떡이며 가게로 뛰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기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이거 좀 봐줘요. 손님이 맡긴 건데 고장이 났어. 시계 수리점에 가도 못 고치겠대. 영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는 옷 고치는 사람이지 기계는 몰라요. 알아. 근데 혹시 서연이가 한번 봐주면 안 될까? 이 애 뭔가 특별하잖아. 영자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이는 벌써 박 사장에게 다가가 기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기계를 받아들더니 귀에 갖다 댔어요. 서연이는 눈을 감고 한참을 들었습니다. 영자와 박 사장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1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 부분이 막혔어요. 서연이는 기계의 작은 나사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박 사장은 반신반의하며 돋보기를 꺼내 그 부분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먼지를 제거하고 기계를 작동시키자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알았어? 소리가 막힌 곳에서 뚝뚝 끊겨요. 마치 물이 막힌 파이프 같은 소리가 나요. 서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은 고맙다며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고 갔어요. 영자는 서연이를 앉혀놓고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연아, 내가 듣는 소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응. 나는 모든 소리가 색깔로 보여. 그리고 소리 안에 숨은 다른 소리도 들려. 서연이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럼 지금 내 목소리는 무슨 색이야? 엄마 목소리는 따뜻한 노란색이야. 근데 오늘은 회색이 조금 섞여 있어. 걱정하고 있는 색이야. 영자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았어요. 영자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특별한 능력이 두려웠어요. 이 아이가 평범하게 자랄 수 있을까? 누군가 이 능력을 알면 어떻게 될까? 며칠 후였습니다. 영자는 서연이와 함께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영자가 재봉틀을 돌리자 서연이가 옆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라라라라라.
서연이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어요. 재봉틀 리듬에 정확히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자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악보를 본 적도 없는데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떡집 이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죠. 영자야, 치마 좀 고쳐줘. 할머니가 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영자가 받으려는 순간 서연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를 보면서요. 서연이의 노래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느린 템포로 흘러가는 멜로디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어머, 이 소리.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서연이의 노래를 들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하네. 아까까지 아프던 무릎이 한결 나은 것 같아. 이 아이 목소리엔 뭔가 있어. 그날 이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자네 수선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서연이의 노래를 들으면 아픈 데가 낫는다고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옷을 고치러 오는 것보다 서연이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영자는 당황스러웠지만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서연이를 데리고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엄마, 저기 저 아저씨 목소리 좀 이상해. 서연이가 가리킨 곳엔 양복 입은 남자가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마치 라디오 방송 진행자 같았죠. 시장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시면 노후 보장금을 드립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 목소리는 시커먼 뱀이 기어가는 소리 같아. 겉으로는 달콤한데 속은 차가워. 영자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연이의 말이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영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영자는 서연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했습니다. 소리를 색으로 보고 소리 속 진실을 듣고 소리로 사람을 치유했어요. 하지만 그 특별함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영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2025년 10월 18일 망원시장 상인회관 앞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설명회라고 크게 써 있었어요. 영자는 서연이 손을 잡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 저기 그 아저씨 또 있어. 서연이가 가리킨 곳에는 사흘 전 봤던 양복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박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 실장은 시장 상인들에게 팸플릿을 나눠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르신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정부 지원금으로 시장을 현대화하고 상인 여러분께는 노후 보장금까지 드립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라디오 광고처럼 부드럽고 믿음직했어요. 상인들은 팸플릿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박 실장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엄마, 저 아저씨 목소리 정말 이상해. 입에서 나오는 소리랑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 영자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문을 닫고 서연이를 앉혔어요. 서연아, 아무한테도 그런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왜? 그냥 위험할 수도 있어. 영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저 사람들은 위험하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 곳곳에 박 실장 일행의 포스터가 붙었어요. 믿을 수 있는 미래, 안전한 노후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 얘기로 떠들썩했죠. 나도 신청했어. 인감만 찍으면 노후 보장금 받는데. 정말? 나도 해야겠네. 떡집 이 할머니도 생선가게 김 사장도
청과 가게, 최 사장도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자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10월 25일 저녁 7시 상인 총회가 열렸습니다. 상인회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영자도 서연이를 데리고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실장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믿음직해 보였어요. 정장 핏도 완벽했고 미소도 따뜻했습니다. 존경하는 망원시장 상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습니다.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였어요.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낡은 시장을 현대적으로 바꾸고 여러분께는 매달 100만 원씩 노후 보장금을 드립니다. 단 오늘 인감을 찍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영자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이는 무대 위 박 실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엄마,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목소리 색깔이 계속 바뀌어.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박 실장의 설명이 끝나자 상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서류에 인감을 찍기 위해서였죠. 떡집 이 할머니도 줄을 서려고 일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서연이를 돌아봤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서연이를 붙잡으려 했죠. 서연아, 앉아. 하지만 서연이는 영자의 손을 뿌리치고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몸으로 계단을 올라 무대 중앙에 섰어요. 박 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꼬마야. 여긴 어른들이. 아저씨는 거짓말쟁이에요. 서연이가 외쳤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박 실장은 억지로 웃으며 무릎을 굽혀 서연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꼬마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저씨가 언제 거짓말을. 아저씨 목소리는 겉은 달콤한데 속은 시커먼 뱀 같아요. 마음속 생각하고 입으로 하는 말이 달라요. 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으며 일어섰어요. 허허, 아이들은 참 상상력이 풍부하네요. 여러분, 아이 말은 그냥. 그럼 증명해 드릴게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연이를 바라봤죠.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네들 등쳐먹기 쉽네. 그 목소리는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확히 똑같았어요. 하지만 톤이 달랐습니다. 비웃는 듯한 차갑고 오만한 톤이었죠.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실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이틀 전 오후 3시 아저씨가 전화하면서 한 말이에요. 나는 한 번 들은 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어요. 서연이는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였지만 박 실장과는 달랐습니다. 박 실장, 인감 몇 개나 받았어? 그리고 다시 박 실장의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25개요. 이번 주 안에 50개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감만 있으면 통장이고 뭐고 다 털어낼 수 있으니까요. 강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인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할머니는 무대로 뛰어올라 박 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기꾼, 우리를 등쳐먹으려고 했어. 박 실장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생선가게 김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고 박 실장 일행은 도망치려다 상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 실장과 그 일당들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어요. 서연이는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상인들이 서연이를 둘러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잘했어, 서연아. 우리 시장의 영웅이야. 이 할머니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아가.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사기당할 뻔했어. 영자는 무대 아래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자랑스럽기도 했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영자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엄마, 내가 잘한 거 맞아? 응, 잘했어. 근데 왜 무서워? 엄마 목소리에 회색이 많이 섞였어. 영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이를 마주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무서운 건 내가 다칠까봐 그래. 오늘 일로 너를 나쁘게 보는 사람도 생길 거야. 내 능력을 탐내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럼 어떡해? 조심해야 해. 내 능력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정말 필요할 때만, 알았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았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시장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로 서연이는 시장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적도 되었어요. 누군가는 서연이의 능력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영자는 서연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이었어요. 영자는 서연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2025년 10월 26일 아침, 영자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누가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하나 싶어 화면을 봤죠. 문자 메시지가 50개가 넘게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자를 열어봤죠. 서연이 엄마시죠? 우리 방송에 나와주실 수 있나요? 신동 서연이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광고 모델 제해 드립니다. 영자는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소리 읽는 신동, 사기꾼 일당 검거의 결정적 역할. 7살 아이가 사람 목소리 완벽 재현, 시장 상인들 구애. 망원시장의 기적, 천재 소녀 서연이. 기사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 상인 총회를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던 거예요.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영자는 급히 옷을 입고 서연이를 깨웠어요. 서연아, 일어나. 우리 당분간 집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기자들과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가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영자 씨, 문 좀 열어주세요. 서연이 얼굴만 보여주세요. 영자는 커튼을 쳤습니다.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서연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영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가게 앞은 시끌벅적했어요. 영자는 가게 문을 잠그고 안에만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영자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는 번호였어요. 시장 상인회장 김 회장님이었죠. 영자 씨,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시장 입구에 방송국 차량이 5대나 와 있어. 시장 장사를 못하겠다고 상인들이 난리야. 영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조금만 참아. 며칠 지나면 관심이 사그라들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서연이 영상은 해외 뉴스에까지 소개됐고 외국 방송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1월 2일 영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서연이와 함께 시장을 떠나기로 한 거죠. 엄마, 우리 어디가? 조용한 곳으로 갈 거야.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으로. 그날 저녁 8시, 영자는 서연이 손을 잡고 뒷문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남자는 70살쯤 되어 보였어요. 하얀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서연이를 뒤로 감췄습니다. 누구세요? 노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저는 소닉시스템 회장 강태수라고 합니다. 서연이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영자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닉시스템은 국내 최대 오디오 보안 기업이었어요. 군대와 정부기관에 음성 인식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였죠. 무슨 일로 우리 애를 찾으시는 건데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발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영자는 강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강 회장은 서연이를 보자 숨을 멎은 듯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서연이를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이, 내가 지온이? 서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장치였습니다. 이걸 들어볼 수 있겠니? 강 회장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음악도 아니고 잡음도 아닌 규칙적이면서도 복잡한 소리였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감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서연이가 입을 열어 그 소리를 똑같이 흉내냈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맞아. 맞아. 이 아이가 지호야. 강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70살 노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영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서연이는 우는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슬퍼요. 깊은 파란색이에요.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었어요. 지호야, 할아버지가 7해 동안 너를 찾았단다. 영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제 아들 강민준의 딸이에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 윤서영이고 이게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강 회장은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아기의 가슴에는 작은 검은색 장치가 붙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발견됐을 때 가슴에 붙어 있던 그 장치와 똑같았습니다. 이름은 강지호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교통사고로 부모님과 함께 사라졌어요. 시신은 찾았지만 아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018년 11월 27일 서연이를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이었던 거예요.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천재음향공학자였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지호에게 심장 박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만들어 붙여줬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요. 강 회장은 서연이가 흉내낸 소리를 설명했습니다. 그 소리는 절대 보안 주파수입니다. 제 아들이 만든 암호예요. 가족만 아는 소리죠. 이 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건 지호밖에 없습니다. 영자는 서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7해 동안 키웠어요. 제가 이 아이 엄마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살렸다는 것도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영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제 손녀를 돌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위험합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아들 가족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지호를 찾고 있어요.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를 더 꽉 안았어요. 누가 우리 서연이를 노려요? 제 회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개발한 기술을 노리는 자들이에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 기술의 열쇠가 있습니다. 제발, 제가 지켜야 합니다. 서연이가 영자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으로 영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 딸이야. 할아버지도 만나고 싶지만 엄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영자는 서연이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강 회장도 영자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게는 길고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7해 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진짜 엄마처럼 살아온 영자. 세 사람의 운명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새벽 2시,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서연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영자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 회장은 가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작업실 구석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알아야 제가 서연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회장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 민준이는 28살에 음향공학 박사가 됐습니다. 천재였어요.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죠.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18년 10월 민준이가 획기적인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보이스 DNA라고 불렀어요. 사람의 목소리를 DNA처럼 고유하게 인식하는 기술이었죠.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될 수 있었어요. 영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 기술을 회사에 넘기지 않았어요. 위험하다고 했죠.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목소리를 도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 기술을 빼앗으려고. 네. 민준이는 기술의 핵심 코드를 파일로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음파로 변환해서 특수한 주파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호에게 들려줬어요. 영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연이가, 지호가 그 기술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합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는 모든 소리를 스펀지처럼 흡수해요. 특히 지호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이 특별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밤 지호에게 그 소리를 들려줬어요. 일종의 자장가처럼요. 강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기에게 헤드폰을 씌우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민준이는 말했어요. 지호가 자라서 이 소리를 다시 들으면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게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라고 믿었죠. 영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사고는 2018년 11월 26일 밤 10시, 민준이 가족이 탄 차가 한강 다리를 지나다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결론 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죠. 강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블랙박스는 파손됐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너무 깔끔했습니다. 저는 회사 내부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알아냈죠. 민준이가 죽기 이틀 전 누군가 그의 연구실에 침입했다는 걸요. 누구였어요? 최 이사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연석? 제 회사의 전무이사예요. 저보다 20살 어리지만 저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회사를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영자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민준이가 개발한 기술만 있으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거절했죠. 그래서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최 이사는 완벽하게 숨겼어요. 사고 당일 그는 일본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까지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가 사람을 시켜서 그때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자 씨, 처음 뵙겠습니다. 최현석입니다. 영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야 할 건 다 압니다. 당신이 누굴 숨기고 있는지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지호를 넘기시죠. 그럼 당신과 아이 모두 안전할 겁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박영자 씨, 당신은 시장에서 바느질이나 하던 사람입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내일 정오까지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 이사가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최 이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강 회장은 서연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민준이가 남긴 그 소리 속에 최 이사의 범죄 증거가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새벽 3시 영자는 서연이를 깨웠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서연아,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소리 기억나? 응, 기억해. 그 소리 속에 다른 소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찾을 수 있겠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그 장치를 꺼내 소리를 들려줬어요. 서연이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3분, 5분, 10분. 시간이 흘렀어요. 영자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있어요. 소리 뒤에 목소리가 숨어 있어요. 무슨 목소리? 서연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했어요. 민준아, 기술을 넘겨. 안 그러면 내 가족이 위험해.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최 이사 목소리야. 서연이는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아빠의 목소리였어요. 형님은 제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왜 이러세요? 이 기술은 위험합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최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박 과장, 준비해. 서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영자가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잘했어, 서연아. 강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호야, 방금 그 소리를 다시 한번 해줄 수 있겠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강 회장은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불안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최 이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이사가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을 해임하고 자신이 회장직을 승계하겠다고. 언제?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강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 이사가 먼저 움직였군요. 저를 회사에서 몰아내고 지호를 찾으려는 거예요.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 우리도 가요. 뭐라고요? 최 이사 앞에서 서연이가 직접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강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지호가, 그 사람은 이미 우릴 알아요. 숨어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는 게 나아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강 회장은 영자를 바라봤어요. 시장 바느질 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강남 부티크 여왕의 강인함이 되살아난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서연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자신도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강남 시절 입던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7회 만에 다시 입는 정장이었어요.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 서연이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영자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소닉시스템 본사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강 회장과 영자 그리고 서연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영자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영자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서연이가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랑 같이 있잖아. 영자는 서연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영자는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20층 회의실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이사들과 주주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당연히 와야죠. 제 회사인데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미 최 이사 편으로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는 서연이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회의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긴 테이블 한가운데 최 이사가 앉아 있었어요. 최 이사는 5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인자하게 웃는 얼굴이었지만 서연이는 그를 보자마자 영자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목소리가 무서워. 시커먼 독사 같아. 영자는 서연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최 이사는 강 회장을 보며 일어났어요. 어르신 오셨군요. 하지만 오늘 회의는 이사진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분들은 최 이사는 영자와 서연이를 가리켰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최 이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가족이라뇨?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 손녀 강지호와 그 아이를 키워주신 박영자 씨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최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영자는 그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어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하지만 오늘 안건은 회장님의 경영 실패에 대한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경영 실패라뇨? 지난 2년 동안 회사 실적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신기술 개발도 전무하고요. 이사회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이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회사를 세계 1등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무슨 기술인데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최 이사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보이스 DNA 시스템입니다. 고 강민준 이사가 개발하던 기술이죠. 제가 그 자료를 복구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최 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기술만 있으면 우리는 전 세계 보안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회장직을 맡겨주신다면 그 기술이 정말 당신 거라면 증명해 보시죠.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최 이사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복잡한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준 이사가 남긴 파일을. 거짓말이에요.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최 이사는 당황한 척하며 웃었습니다. 꼬마야, 어른들이 회의하는 중이니까. 아빠는 그 기술을 파일로 만들지 않았어요. 소리로 만들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강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은 기술을 음파로 변환해서 지호에게 들려줬습니다.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었죠. 최 이사, 당신은 그걸 빼앗으려고 제 아들 가족을 죽였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이사는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헛소리를. 나는 그날 일본에 있었어요. 알리바이가 있다고요. 알리바이는 조작할 수 있죠. 하지만 목소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섰어요. 영자가 서연이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기술을 넘겨. 안 그러면 내 가족이 위험해. 최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완벽했어요. 회의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이는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어요. 형님은 제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왜 이러세요? 그건 강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기술은 위험합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안 돼요. 다시 최 이사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박 과장, 준비해.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들이 일어나 최 이사를 쳐다봤어요. 최 이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애가 흉내 낸 거라고. 그럼 증명해드리죠. 영자가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기계를 들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준비한 음성 분석기였습니다. 서연아, 다시 한번 해줄래? 서연이가 최 이사의 목소리를 재현했습니다. 영자는 그 소리를 기계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최 이사를 가리켰습니다. 최 이사님,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나는. 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목소리도 기계에 입력했어요. 화면에 2개의 파형이 떴습니다. 서연이가 재현한 목소리와 최 이사의 목소리였어요. 두 파형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보이스 프린트가 일치합니다. 서연이가 재현한 목소리는 최 이사님의 목소리가 맞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이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최 이사, 당신은 제 아들에게 기술을 넘기라고 협박했어요. 거절당하자 사람을 시켜 사고를 냈죠. 그리고 7회 동안 지호를 찾아다녔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최 이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너무 민준이만 아꼈어요. 나는 20년을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회장 자리는 항상 민준이 거였잖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기술만 있으면 회장님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그래서 죽였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를?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최 이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강 회장이 미리 연락해 둔 거였습니다. 최연석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이사는 끌려가면서 강 회장을 돌아봤어요. 미안합니다, 회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 이사가 끌려가고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강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송구합니다. 저희가 속았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회의실에는 강 회장과 영자, 서연이만 남았습니다. 강 회장은 서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호야. 내가 아빠를 지켜줬구나. 서연이도 강 회장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목소리가 너무 슬퍼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7회 동안 키운 아이가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 회장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호는 괜찮아요. 저도 행복했으니까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영자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나는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영자는 서연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이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25년 11월 15일 최 이사의 재판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살인교사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자는 신문을 접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은 서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재벌가의 손녀로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엄마랑 시장에서 살고 싶어요. 강 회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거든요. 서연아, 할아버지 집에 가면 좋은 학교도 다니고 예쁜 방도 생기고. 싫어요. 나는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서연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영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강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호가 평일에는 학교에 다니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당신과 함께 지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주말마다 시장에 놀러 가겠습니다. 영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가 벌떡 일어나 강 회장을 안았어요. 정말요? 그럼 나는 엄마도 보고 할아버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리고 영자 씨. 강 회장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시장 수선집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은 살리되 시설은 현대적으로 바꾸는 거죠.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 가게도 확장하세요. 수선집과 함께 작은 부티크를 여세요. 당신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해요. 당신이 제 손녀를 살렸으니까요. 그날부터 시장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지붕이 새로 씌워지고 바닥이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시장 특유의 정겨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영자의 수선집도 확장됐습니다. 옆가게까지 합쳐 20평이 넘는 공간이 됐어요. 한쪽은 수선집, 다른 쪽은 작은 부티크였습니다. 2025년 12월 7일 개업식 날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떡집 이 할머니, 생선가게 김 사장, 청과 가게 최 사장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영자야, 잘됐다. 내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 보니 내가 다 기쁘네. 이 할머니가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머니, 모두 덕분이에요. 제가 힘들 때 시장 사람들이 지켜줬잖아요. 개업식이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영자는 서연이와 함께 가게 안에 앉았어요. 재봉틀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노래 불러줄까? 그래, 우리 서연이 노래 들으면 바느질이 더 잘 돼. 영자가 재봉틀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가 그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재봉틀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었어요. 가게 밖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서 무슨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영자네 가게에서 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가게 창문 너머로 영자와 서연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재봉틀을 돌리는 영자와 노래하는 서연이.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참 예쁜 모습이네. 저게 바로 가족이지. 김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 씨 고생 많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강 회장이 마련해준 학교였어요. 음악과 예술을 중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영자는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옷을 고쳐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새 옷을 맞추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낯선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혹시 박영자 씨 맞으신가요? 예전에 강남에서 부티크 하셨던. 네, 맞아요. 여자는 반가워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 10년 전에 선생님께 드레스 맡긴 적 있어요. 그때 그 솜씨가 잊혀지지 않아서 찾아왔어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강남 시절을 기억하는 손님이었어요.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제 딸 돌잔치 드레스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손에서 나온 옷이 입고 싶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의뢰를 받은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영자는 바빠졌습니다. 수선 일과 함께 새 옷 제작까지 맡게 됐어요.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던져놓고 영자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딸. 영자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지만 서연이가 한 뼘 더 큰 것 같았어요. 학교는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근데 주말엔 엄마랑 있을 거예요. 서연이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음악 숙제였어요. 엄마, 이거 같이 해줄 수 있어? 그럼. 뭔데? 가족에 대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영자와 서연이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영자가 가사를 지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노래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강 회장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붕어빵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할아버지가 붕어빵 사왔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달려가 강 회장을 안았습니다. 강 회장은 서연이를 들어 올렸어요. 71살 노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떡집에서 떡을 사고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샀어요. 시장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또 오셨네요. 그럼요. 이제 이 시장이 제 단골입니다. 강 회장은 허허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영자가 가게 뒤편에서 밥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변변찮지만 드세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집밥 먹네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강 회장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감았어요. 맛있네요. 제 아내가 끓여주던 맛이에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물을 따라줬어요. 밥을 먹고 나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랑 같이 만든 노래 들려줄까요? 그래, 듣고 싶구나. 서연이는 영자 옆에 섰습니다. 영자가 재봉틀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날 나를 안아준 손길. 따뜻했던 그 목소리, 나의 첫 기억. 서연이의 노래는 맑았습니다. 강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엄마라 불렀던 사람, 할아버지라 부를 사람. 모두 내 가족, 모두 나의 집. 노래가 끝나자 강 회장은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영자 씨. 제 손녀를 이렇게 키워줘서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꿔놨으니까요. 그날 저녁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해 전 서연이를 처음 발견한 그날처럼요. 영자는 서연이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송이가 두 사람에게 내려앉았어요. 엄마, 눈이다. 응, 예쁘지? 엄마, 나 행복해. 서연이가 영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에 눈송이가 반짝였어요. 나도 행복해, 우리 서연이. 영자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시장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시장 어딘가에서는 재봉틀 소리가, 어딘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7해 전 모든 걸 잃고 이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눈 내리던 날 장독대 옆에서 만난 작은 생명이 선물해 준 거예요. 영자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만 있으면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장통 바느질 댁과 1000개의 목소리를 가진 아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